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5명의 장관들은 데뷔 무대를 가지며 2기 내각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과연 앞으로 여야 강대강 배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그리고 이 장관들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인도 출장길에 오릅니다. G2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판매에 부진한 그 상황이 완성차들 다 겪은 그 상황인데요. 현대차그룹에서는 돌파구를 인도로 찾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4월 9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 2기 내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발언에 대검이 재반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앨리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로버트 앨리 씨는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5인 장관 임명 최우선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연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어제 5명의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관들이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2기 내각이 이제 출범이 된 건데요. 하지만 헤쳐나가야 될 또 산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성희 기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 이를 이제 불구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인사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죠. 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일종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꼭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게 방금 언급하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인데, 크게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인 한방이 안 나왔다는 게 지금 청와대 쪽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야권에서 조국 조현옥 수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경질을 하라,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인사 민정수석이 뭐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결국 청와대에서는 두 후보자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야당의 반발을 청와대에서 몰랐을 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것은 더 큰 목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이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게 여야 갈등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경질을 한다고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임기 중반기, 아직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만 2년이 이제 막 됩니다. 이제 임기 중반기를 맞이한 청와대가 국정 장악력에서 낮아지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은 좀 가야겠다. 좀 그런 판단을 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두
부처가 참 중요한데요. 중소벤처부와 그 통일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항상 내세우는 게 중소벤처 그 기업들의 부흥, 혁신 네. 성장을 통한 그런 기업들을 성장과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그 담당하는 장관들이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추진력 위주로 판단해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이 상당히 요즘 또 중요하고 대통령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올해 또 비워둘 수는 없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임명을 한 게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있었을 것 같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 뭔가 보여주려는 의지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쪽에 향한 약간 메시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그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지금의 대화 국면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학자 시절부터 대표적인 남북 대화론자였습니다. 서로 남북이 소통하고 대화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약간 그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을 통일부 장관을 딱 앉혔다는 거는 북한 쪽에 우리는 앞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출국 전에 이렇게 이제 강행을 했고, 그걸 봤을 때는 사실은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좀 심했는데, 이제 출국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출국하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되고 이러면 이 이슈를 덮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게 출구 전략이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뭐 그렇게도 볼수 판단할 있어요? 볼 수 있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는 약간 정치권에서 좀 흔히 있는 일이기 네. 때문에 그런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이슈를 덮는다기보다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반기에 저 들어섰고 3년 차고 예. 지금은 정말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고 구정 동력이 지금 많이 조금은 좀 약해진 그 상황에서 이기내각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예, 거죠. 지금 최근 그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나왔다는 한 여론조사 네. 결과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대통령을 대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남았는데 그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 약간 좀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그럴 거면 왜 인사청문회를 하냐? 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 무용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가 항상 바뀌어가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었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었고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법을 좀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인사에 대한 그런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뭐 방송 공개하는 거는 정책과 그런 것만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룰을 바꿔야 하는데 네. 항상 보면은 여당일 때는 그걸 바꾸자고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공격을 해서 여당 쪽 정부 여당의 힘을 빠뜨릴 수 있는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국회가 이거를 좀 합의를 해서 이번 기회라도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국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야당의 반발이 정말 심하죠. 지금 예. 뭐 협치는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3월 국회 같은 경우도 성과가 없었어요. 예. 지금 여야 대치 국면은 또 더 강해지겠죠. 예, 그 야권이 지금 마지막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처리를 문 대통령한테 요구한 만큼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도 네. 후보들에 대한 그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그런 재판관들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데 네. 못하겠다 우리들은 그 두 명을 임명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그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강원도 최근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가 좀 사후 대책은 논의할 것 근데 같고. 그것도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 지출부터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 관련 추경은 한국당 입장은 산불 관련 추경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처리해줄 수 있다. 네. 다만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일자리 추경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추경을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은 1년 후 선거가 있는데 공수처도 있고 탄력근로제도 있고 그렇죠. 선거법 네. 개혁도 네. 있고 다 못 받아주겠다.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올스톱이 돼버릴 수 있는 거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 국회 공전 상황이 길어지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는 좀 여야가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이제 한 5월 달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고 이제 여야 대표들 초대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설명하는 자리가 아마 좀 마련될 것 같고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5월 달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 교체가 되면은 교체를 계기해서 여야가 다시 좀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네. 전망됩니다. 어쨌든 뭐 4월 국회도 좀 험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명의 장관이 이 낙마를 했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추가적인 그 임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당장 인선을 서두를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 기준 보완이 더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그동안 그 7대 기준이라고 그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영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네. 이렇게 7대 기준을 마련해서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후보를 냈는데 네. 막상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사실대로 안 적어버리면 청와대가 막상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국민들이 보기에 3,500만 원 포르쉐가 무슨 문제냐. 청와대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높이가 다르죠. 국민들은 좀 그거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국민들 많은데 너무 청와대가 쉽게 보는 거 아니냐. 좀 네.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증해가지고 새롭게 그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야당이 반대를 못할 만한 후보를 찾아서 아마 인선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후보들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예. 뭐 부실 검증, 거기다가 임명 강행, 그리고 야당의 반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뭐 인사 때마다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끊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검증부터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김병미 국토부 장관은 그 원래 조례성과 이야기를 하실 때 뭐 임기 연장이 아니라 이제 뭐 2기 장관으로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길게 좀 가는 것 같죠. 다만 이제 내년 총선이 있어서 이제 공직자들은 90일 전에 이 공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총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나가신 분들도 다 총선 준비를 위해서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더 오래 있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한 2, 3개월 정도, 한 7, 8월 정도 되면 위에서 어쨌든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서. 글쎄요, 그렇죠? 그건 일단 대통령이 그때 청와대에서 그 후보자로 냈던 누구였죠? 조용호였나요? 그 후보자의 특성이 뭐였냐면 교통 전문가였습니다. 그 무산 임명된 최정호 후보, 장관? 최정호 장관 그분 같은 경우는 전공이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 대통령의 그 구상이라는 게 그 교통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 약간 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의 전문가를 좀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김현미 장관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신경 쓸 부분이 교통, 예를 들어 해운 항만도 있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있고 남북 철도 연결도 있고 약간 좀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전문가로 인선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가가 어느 정도 내정되기 전까지는 윗선에 좀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자리를 지켜주실 것 같고요. 앞서서 뭐 인사 문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조 인사검증 라인, 조국 또 조현호 이 두 수석 자리 지킬까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성희 기자는 보세요? 이게 이와 관련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어제 하나 좀 나왔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 부실 인사검증에 책임을 지고 조국, 조현옥 두 수석을 정질해야 하냐 질문에 반대 응답이 50.1%. 과반을 살짝 넘었죠. 그리고 근데 창성 응답이 39.4%였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경질을 해야 한다. 이게 찬반이 살짝 팽팽히 맞서는 건데 이게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정치 성향이랑 진영에 따라 의견이 확연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또 진보 성향인 쪽은 70% 이상이 경질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 진영이죠. 그쪽은 70%가 잘라야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도층에서는 경질 반대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두 수석의 경질 문제가 이 두 수석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차원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 성향 그런 정쟁 영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걸 좀 보겠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조국 수석도 보니까 SNS 등의 정면 돌파 의지를 또 피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명의 이제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장관들에게 거는 그 기대도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렇다면 이성희 기자가 볼 때는 최우선 과제가 좀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3년 차, 이제 국민들한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큰 토대는 이미 다 그려놨으니까 그 토대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추진력 있게 진행해서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격려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중기를 함께 끌어갈 각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걸 축하한다.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기 당부한다. 결국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네. 네. 아, 정말 이제 기대대로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신임 장관들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도 좀 당부를 했죠. 그만큼 앞서서의 그 정책들을 잘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또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그 당부대로 정말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블랙홀 올라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블랙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내일 벨기에에서 공개된다고 하네요. 7위에는 조양호 별세 소식 올라와 있고요. 6위에 공군 참모총장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육군 참모총장에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50년 만에 비육사 출신 참모총장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육사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현 정부 들어서 군 요직에 보통 이제 해군과 공군 그리고 비육사 출신이 대거 중용되는 파격 인사의 연속이었는데요. 육사 배제가 뚜렷한 상황에서 육군 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이 임명될 경우 군심이 크게 요동칠 것을 우려한 인사로 보입니다. 다만 이 육사 41기인 서중장이 한기수를 건너뛰고 발탁되며 다소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울러 공군 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5위에는 문형배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쟁점은 진보 성향과 낙태죄였습니다. 4위에는 김현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 연장이 아닌 두 번째 장관이라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 부서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굉장히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3위에는 경호처장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주영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집안일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주 처장이 2017년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서 청소나 빨래 같은 개인적인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청와대는 해명 자료를 통해서 이 경호처장 관사 1층은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사실관계 파악 뒤 필요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위에는 박창진 씨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이 피해자로 불리는 이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 연대 지부장이 SNS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위에 손오공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YTN은 최 전 회장이 2011년 완구 전문기업 손오공 대표이사로 일할 때 어머니의 99세 생일을 축하하는 백수연과 관련해 계열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보도하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손오공 관계자는 백수연은 최 전 회장의 개인 법인에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손오공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수금 반제는 이 회계 처리 방식에서 부채 계정의 가계정으로 회사 대표 등이 임시로 사용한 가수금을 반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손오공 측은 백수연 당시 손오공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요즘 완성차 업체들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인도 공략에 나서고 있고 르노, 삼성과 GM, 한국 GM은 생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이슈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연결해보죠. 산업부 김재훈 기자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인도 출장길에 오른다고 하는데 인도 시장을 좀 공략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지금 인도 출장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인도 첸나이 1, 2 공장과 기아차 아난다푸르 공장 등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정 부회장이 인도 출장길에 오르는 이유는 현대차 그룹에 있어 인도 시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시장이 부진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또 실적도 몇 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5년 270만 대 규모에서 지난해 34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13억 명의 그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급률도 1000대당 35명 수준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공유경제를 강조하고 또 인도 공유경제 시장 진출에 나서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올라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해외 투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인도 2위 카시어링 업체인 레브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베이징 1공장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인도 시장을 새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인도 정 부회장은 인도 자동차 시장이나 공유경제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또 현대차의 엔트리 SUV인 베뉴의 인도 생산 등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워낙에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비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게 큰 장점이 되겠죠. 바로 현대차 그룹이 이 판매 부진을 위한 그런 대안으로 인도를 지금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또 르노아 삼성, 르노아 한국 GM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기도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생산 감축설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르노 삼성은 생산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은 최근 노조에 부분 파업이 계속된다면 이달 말 5일 정도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지난해 21만 대를 생산했고 그중 절반이 닛산 노구 위탁 생산 물량입니다. 그런데 최근 닛산이 연간 10만 대에서 6만 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생산 물량 감소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100% 풀 가동한다면 재고만 쌓인다는 점에서 생산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 GM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GM 사측은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노조에 2교대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물량 감소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노조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은 아직 없고 향후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기자였습니다. 두 견 모두 지금 내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가시밭 길입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가 않고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역주행을 좀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을 볼까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가구의 진위계수는 0.492, 근로자 가구의 진위계수는 0.425.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위계수가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의 불평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는 어떨까요? 집안일을 예로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이 일을 하죠. 그럼에도 집안일은 여성에게 더 몰리기 마련입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외에도 우리 가까이 잘못된 인식과 문제가 많은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주의. 우리 대학 입시 체제와 사교육 시장을 본다면 어쩌면 허구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사회 곳곳에 알게 모르게 불평등함을 우리는 곧잘 느낍니다. 오쿠다 히데오 작가의 최악이라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경제도, 삶도, 인생도 모든 것이 최악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만 있으면 바뀌는 것은 없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라면 당당히 일어서서 큰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질 거라는 유혹과 싸워야 하죠. 그래야 우리도 바뀌고 사회도 바뀝니다.
그게 불평등을 해소할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불평등의 절반은 사회가, 나머지 절반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천구가 가까운 데 있어서 저도 참 많이 가봅니다. 양천구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푸릇푸릇한 그런 뭐 나무들? 네. 사실은 양천구 하면 목동 아파트 단지가 떠오르는데 이상하게도 나무도 많고 공원도 맞습니다. 많고 좀 신기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는데 양천구 네. 목동 아파트가 예전에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불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80 년대. 30년이 네. 된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 버렸지만 또 그만큼 30년 역사가 된 만큼 나무들도 울창합니다. 네. 그리고 목동 아파트가 있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공원들이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네. 목동 중심축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공원이 5개, 5대 공원이라고 합니다. 큰 네. 공원들이 있고 크고 작은 공원들이 한 100여 개 되는 곳이 또 양천구이기도 하고요. 양천구 주변으로 또 부천으로 넘어가는 곳에 큰 녹지 지대들이 있는데 그곳을 좀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쪽에 막 주말 농장을 더 난립해서 짓고 있어서 지민선 6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시농업공원이 네. 4월에 개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한 개소를 더 도시농업공원으로 좀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민선 7개 에코양천의 비전에 맞게 도시농업공원에서 좀 작은 텃밭도 가꾸고 또 동네 주민들이 함께 그곳에서 벌도 또 키워서 꿀도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도시농업공원을 통해서 또 그렇게 구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5대 네. 공원도 지금 이제 30년 됐다 보니까 네.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5대 공원도 올해부터 해서 리모델링하는 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큰 공원이라서요. 양천구청 옆에 있는 양천공원도 지금 올해 그 공원이긴 한데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넓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그 공원을 정말 잔디로 푸릇푸릇하게 네.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잔디밭 공원에서 좀 가족과 함께 텐트 치고 또 주말에 즐기고 이런 모습을 또 상상해 봅니다. 네. 올해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도심에서 정말 에코 양천이라는 말이 딱 맞게 이게 괜히 푸릇푸릇한 양천이 나온 게 아니네요. 다 구청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돼서는 하실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네, 요즘 뭐 미세먼지가 많은데 네.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푸른 잔디 또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네. 환경이 결국은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올바른 그런 네. 부총장님의 생각이 또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얼마 전에 이 성동구와 함께 스마트 시티 네. 특구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스마트 시티. 예. 상당히 좀 뭔가 이 또 에코와 더불어서 상반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네.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 예. 거예요? 보통 이제 스마트 시티 하면은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인프라를 좀 스마트 시티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은
땅에, 작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요. 네.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차 문제, 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여 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생활상의 문제들을 보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해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좀 해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 또 스마트 시티의 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양천구하고 성동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양천구의 복지나 환경 분야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생활상의 밀접한 생활상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보안등이 우리 양천구만 해도 7,500개가 있습니다. 이 보안등이 어쩌다가 고장이 나도요. 이거를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7,500개를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우리 직원의 핸드폰하고 연결을 시켜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고 또 그리고 그곳에 미세먼지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한다고 하면 양천구 전역이라고 할지라도 미세먼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좀 행정력도 좀 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모으면 결국 그 솔루션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스마트 도시의 모범 답안이 네, 탄생할 네.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이게 이제 25개 자치구로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예. 네.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이 데이터가 3년 동안 좀 꾸준히 모아지면 이걸 가지고 또 25개 자치구에 또 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동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요즘 그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이 발급이 이슈잖아요. 정말 네네.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면서 자진 발급 그게 양천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네. 있으셨어요? 고령자 운전 때문에 나오는 사고들, 특히 좀 얼마 전에 96세 된 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좀 젊은 여성을 또 사망하게 한 사고도 있고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해도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58,0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28,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운전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는 또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대중교통에 어르신들 복지가 그렇죠. 또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카드를 10만 원에 상당하는 카드를 지급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반납해서 또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녀분들이 싫어하실 것 설득해서 같은데.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설득해서 또 이렇게 면허증을 이 차제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면허증 반납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자녀분들이 불안하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양천구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또 이런 방송들을 보고, 이 차제에 안 그래도 운전하는 거 집에서 병원 갈 때만 잠깐 이용했던 차량들 운전하는 거 자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반납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가지고 계시면 그럼요. 운전을 뭐, 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취지가 이렇게 또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뭐 양천구 하면 목동 아파트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동 아파트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논의가 좀 많이 관심들이 진행이 많죠. 되죠.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뭐 양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서울시내 그 국민들도 양천구의 아파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뭐 작년에 이미 뭐 아시다시피 그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안전진단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진단은 부랴부랴 또 양천구청에서 또 전문가들 모셔서 네. 기본적인 안전진단은 해드렸고요. 이제 정밀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재건축으로 가는 또 절차이기도 한데 네. 정밀 안전진단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또 이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모금해서 또 본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안전진단을 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전진단이 좀 강화됐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조절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천구에 재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모금도 하고 재건축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양천구청에서는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까지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좀 안내해드리고 또 안전진단 하는데도 전문가들을 같이 또 연계도 시켜드리고 하기 위해서 재건축 전담팀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그 행정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네. 있고요. 어느 정도 또 그렇게 모금이 되고 정밀 안전 진단이 되고 하면 또 이 목동 아파트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지하 때문에 주차장이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소방도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건축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국토교통부하고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네.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이 요즘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나는데 구에서는 네, 네. 지금 많이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지하철 이슈도 있죠. 뭐 목동선이나 강도 네, 횡단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있는데 언제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월 지역에서 주요 관심사가 사실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철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전철이라도 좀 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었는데 이게 민자로 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 어떤 데도 이렇게 달려들지 않아서 계속 지연이 됐었는데 올해 박원순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이걸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도 그 계획에 따르면 2028년에 견전철을 타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이번 달에 설명회를 거쳐서 네. 경전철에 대한 그 국토교통부의 도시 철도망 계획을 제출을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네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또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기본 설계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민자로 해서 지지부진하던 것이 이제 국비와 시비를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좀 이렇게 변경이 돼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보다 더 진행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님 그 모습이 떠오르는 네. 부분이 바로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하셨어요. 네네. 지방분권 관련돼서. 네. 지금 지방분권은 어떤 식으로 좀 실행될 수 있을까요? 지방분권은 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또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비 그것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네. 받는 기초수당이라든지 뭐 모든 수당들도 정부에서 얼마 그러면 지방에서도 또 얼마를 또 매칭으로 또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비만 해도 1년에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의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전체 90% 이상이 대부분 지방 보조금이나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의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생활상의 문제들, 민생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데
그 지방 분권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이양 일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이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민생하고 관련된 거는 실제로 생활상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뭐 여기는 위험하니까 육교를 또 뭐 철거하고 네. 횡단보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데도 3년이 걸려요. 경찰청을 갔다가 심의하고 또 서울시로 오고 뭐 여러 또 재정적으로 또 누가 할 거냐 또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사이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기초 지방 정부에 권한을 좀 주어서 그런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대폭 이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네.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청자님들께 그리고 양천 구민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뭐 양천구에 여러 가지 민선 7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도 그렇고요. 또 에코시티 환경 문제 그리고 크게는 도시재생 사업도 우리 양천구에 또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노후화됐고 오래된 그 동네 마을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또 개선하는 것도 저의 또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서 또 모여진 우리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도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 또 기대가 더 높아지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수영 양천구청장 모셔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 정답은 채무조정제도였습니다. 이시영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의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양천구에서 바로 이 특구에 지정이 됐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실 때는 꼭 이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최신 뮤지컬 스크로블락이 국내에서 오는 6월 초연됩니다. 스크로블락은 동명의 음악 영화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인데요. 웨버는 영화 관람 후 뮤지컬로 옮기기 위해 7년이란 기간을 영화사와 협상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브로드웨이, 2016년 11월 웨스트엔드에서 막을 올린 이 작품은 평단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다수의 뮤지컬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제로 토니상 4개 부문과 드라마 데스크상, 외부 비평가상 등에 노미네이트됐고 2017년 올리비에상과 왓츠 온 스테이지상을 수상하면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Yeah, no, I'd be very happy to. So we've been very lucky with School of Rock. School of Rock first premiered in Broadway over 3 years ago and has then had really successful seasons running in Broadway and then on the US national tour. It's had an incredibly successful run in London's West End where it's still playing. And then this production that we've developed started in Melbourne and had a huge response in Melbourne, wonderful responses from the Australian audiences. And currently the production's playing in Beijing where it's touring for nearly 6 months through all of China.
사실 그 엔드로이드 웨버라고 하면 오페라 유령이나 캐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정도를 대표자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외에도 선셋 블러버드나 스타라 익스프레스, 러브 네버 다이즈 같은 다양한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크롤 오브 락은 최신작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웨버의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뮤지컬 스크롤 오브 락은 명문 사립학교에 위장 취업한 로커가 엄격한 규칙에 눌려있던 아이들을 로커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항정신 그 자체인데요.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디퍼플 등 전설적인 밴드와 그들의 음악을 영화 내내 인용하고 있습니다. I do love Stick It to the Man. I think Andrew Lloyd Webber has some sort of algorithm musically that gets that song lodged into your skull, and for all the best reasons. But I love the movie so much, so Teacher's Pet has always been one of my favorite songs, period. But I love You're in the Band because at that point in the show, everybody's on board. That's where we really gain momentum and heart and direction in the plot. You are in the band. 네. 5, 6, 7, 8. 이겁니다. 네. Thank you. 6월에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역시 화려합니다. 연출을 맡은 로렌스 코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을 연출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음악은 영화 시스터 액트 라푼젤의 글렌 슬라이터가 맡았습니다. 특히 안무는 뮤지컬 시카고와 미스 사이공의 조안 M. 헌터가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작품에는 최정상 크리에이터들이 합류해 다채로운 이야기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And what Andrew has done so brilliantly is made it, he's kept the integrity of the movie, the film, the story that we all love and we all know, that's about Dewey. But he's really focused on the idea of the young actor. 뮤지컬 스크롤 오브 락의 백미는 2시간 넘는 공연 시간 동안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다는 점. 배우들은 춤과 노래로 평균 5.6km 거리에 맞먹는 수준으로 무대에서 연기를 펼칩니다. 주인공 듀이는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며 관객의 열띤 환호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이 직접 들려주는 라이브 연주는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배우들이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 등을 직접 연주하고 무대 조명과 2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통해 관객의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Even on my worst days when I am so tired and so exhausted and I've done the show over and over, when you're on stage with these young actors, you can't help but get pumped up. You know, you can't help but rock out and get excited because they're some of the most incredible musicians you'll ever meet, and they're yay high. 뮤지컬 스크롤 오브 락은 오는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 샤롯데 시어터, 9월 부산 드림 시어터, 대구 계명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